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민주당은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 노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이빈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공급 속도전에 나선 8.13 대책평가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교체 이슈까지 여야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재탕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이행사항을 빠르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허가 단축과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실수요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금융 정책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넓혀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기존 대책을 재활용한 재탕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급 물량 상당수가 기존 대책이고 신규 물량도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노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지방의 미분양 문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또 징벌적 규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 결과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1.48%포인트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또 이번 주말 발표되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아 후보가 그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에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참여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지켜낸 시민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란 이름으로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준석 의원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의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발목을 잡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 발목 잡기 주장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둔 113건 법안 가운데 101건이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민생 법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작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지우기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시고, 장동혁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처럼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해 사법체계를 허물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역사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의 전제 조건은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미정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희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검표 공방. 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가 2달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네. 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당초에는 18일에 재검표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일정을 협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면서 오는 18일 재검표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민주당은 18일 재검표를 하기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병행하는 것이 재검표의 전제 조건이어서 합의가 아니라 잠정 합의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불법적인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8월 중 어떤 날이라도 받겠다고 수정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대상물에 미리 손을 대는 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검과 함께 공개 현장 검증을 하자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8월 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날짜를 지금 잡으면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어느 날이라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 날짜를 잡아놔야 실무적으로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날짜조차도 특검 허락받고 받아야 됩니까? 특검이 임명되면 우리 국정조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날짜를 맞추면 되는 걸 굳이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되나? 그리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네,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8월 중으로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날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8월 첫 본회의. 네, 이 8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첫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가 열릴 것처럼 전망이 됐었는데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주택공급 후속 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들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최대한 빨리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그전까지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 개최를 콕 집어서 말을 하다가 최대한 빨리 열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다음 주 본회의 개최로 한 발 물러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며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 법안 처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을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곧바로 표결 처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20일까지 시간을 벌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어주실까요? 네, 기후특위 종료. 네, 국회 기후특위 특별위원회가 어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기후위기 특위의 활동 내용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후위기 특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총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통합 조정한 2건의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먼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2045년까지 최대 90%까지 감축을 목표로 5년 단위로 나눠 법률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 기후위기 특위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통합 조정한 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여기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기후시민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 번 더 개정했습니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력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의 제반 사항을 개선한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해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인 감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 세대 보호의 관점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지난 2월까지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김종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했던 법 개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여야의 지속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로 정한 개정 의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기후특위 활동은 비록 종료되지만 상설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주간 이슈픽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소식을 짧게 하나 더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내일 80일 광복절을 맞아서 국회에서 오늘 전야제 행사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8월 15일 광복절을 기리는 뜻에서 오늘 밤 8시 15분부터 국회 잔디마당에서 광복 81주년 기념 전야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전야제 행사의 주제는 영웅의 꿈, 광복의 빛이 되다입니다. 영웅의 서사라는 주제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오프닝 무대가 펼쳐지고요. 1부에서는 서도 밴드, 안예은, 뮤지컬팀 웃는 아이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정성화 배우가 출연하는 뮤지컬 영웅이 펼쳐지고 행사 마지막은 불꽃쇼로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는 사전 예약자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집에서 시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집에서 봐야 되겠네요. 네, 저도 오늘 TV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방송의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에 대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점검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 전용 문제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청년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원칙적 외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임진각에서 열린 통일걷기 해단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조 의장은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만큼 서로 보조를 맞추고 신뢰를 쌓으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과 사회 갈등을 진단하고 국민 통합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힘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양보를 통해 갈등 없는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경합 지역일수록 다원적 권력 구조가 필요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에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 관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주 52시간 예외 공방입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두는 건 모순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노동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사실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52시간 예외를 이제 정부 여당에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기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우리한테 뭐 노동 계약이니 뭐 노동 착취니 하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역차별이 돼요. 지역 역차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은 꼭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메가특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전 산업 분야에서도 그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특례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위한 필요 보호 장치까지 꼭 점검해 주시기를.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이런 생산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근로 수준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 중심을 잡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고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미션 도입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권역에 한해서 각종 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근로시간 규제 완화 검토 방침에 재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구개발 가속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재계 목소리와 달리 노동계에서는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는 노동계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일하겠다는 사람을 그리고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주 50시간제에 대해서는 좀 손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 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계획으로 특례 규정을 법에 담기 위해 논의 중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러한 노동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여당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주 52시간을 준수하되 인력을 늘리면 된다고 밝힌 반면 김민석 후보는 앞으로 공론화해 논의하면 된다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면 노동 시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면 됩니다. 기업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각 부처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호남 메가특구 부지 선정 과정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52시간 예외 지역과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반도체 분야 지역들은 뭐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하고 그 특혜만 호남에 가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52시간 예외 특례를 도입할 거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정교하게 한 다음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산업 전체를 놓고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기본적인 관점은 이거죠. 21세기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이렇게 집중 투하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규제 완화와 노동권 보호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메가특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계획인 만큼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한 부처와 정치권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입법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어제 수도권의 신규 택지를 포함한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68개월 걸리던 것을 한 절반 수준인 37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긴 시간 오매불망 공급 대책을 기다려온 시장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해답은 닥치고 공급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해왔고 네. 정부가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건데요. 정말 토지를 연끌했습니다. 신규 택지 10만 호 그리고 제3기 신도시 착공까지 합쳐서 이제 23만 호 수도권에 공급을 하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에 이제 97 공급 대책이 있었고 예. 129 또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522 그러니까 거기는 비아파트 또 공급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보면 세 번째, 그 비아파트까지 합치면은 네 번째 대책인데 단 한 가지 살짝 아쉬운 거는 네. 8월 3일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고 이제 13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면 공급 대책이 먼저 나왔다면은 좀 더 수용성이 높았을 거고 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저항감도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8개월 걸리던 걸 31개월 단축해서 이제 37개월에 네. 이제 착공을 하겠다. 사실 착공까지 하세월이잖아요. 네. 인허가, 토지 보상, 또 이주, 철거 등등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129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태릉 CC나 과천 경마장도 29년 착공에서 30년 착공에서 29년 착공으로 당겼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끌어모아서 네. 연끌했고
토지들을 그리고 이제 기간을 단축했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서 네. 국회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입법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국민의힘 지자체장 특히 오세훈 시장님의 좀 전격적인 그런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영끌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재탕 발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발표됐던 거를 재탕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지적하고 상당 부분 실제 그렇습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새로운 거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공급이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증세 얘기가 나왔으면은 저항감이 덜했을 겁니다. 근데 증세 얘기를 시작해서 여기가 막 뜨겁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얘기하니까 공급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순서를 바꿔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순서도 훨씬 미리 앞당겨서 했었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고 좀 진정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우 좀 아쉽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쉬운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은 공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 정작 가장 이 쉬운 방법을 가장 늦게 꺼내는 바람에 부동산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이런 이제 자충수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분명히 큰 실수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좀 말씀드리고 이제 첫 번째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뒷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집값 다 오르고 나서 이제야 공급하겠다고 하면 뭐 하느냐. 지금 79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네. 8월 둘째쯤 하더라도 0.21%가 올랐거든요. 불을 끄려면요. 불이 번지기 전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야죠. 불 다 번졌는데 소방차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집값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3년 뒤에 착공하겠다 이 내놓는 게 국민들에게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허상이라는 부분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23만 호 공급 플러스 알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23만 호 공급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추가 공급 기반 확보예요. 공급 기반 확보. 그러니까 즉 공장에서 뭐 공산법 찍어낼 수 없는 상품인 건 맞습니다. 네. 집이. 그런데 이렇게 몇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한 것이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 집 공급한다고 하면서 집 살 사람 돈은 틀어막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집을 공급한다면 살 사람의 돈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은행 금융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627 대책에서부터 해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을 최대 6억으로 제한했었고요. 그다음에 11호 대책에서는 15억 이하는 6억 대출,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대출, 25억 이상은 2억 대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다가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를 더 강화해버렸어요. 네. LTV가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인 건데 이걸 더 강화해버리니까요. 진짜 절친한 사람들,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급을 실컷 해놓고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금융 서비스를 막아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다. 엑셀을 밟으면 브레이크 떼야죠.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공급된다 한들 그게 과연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결국 공급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실행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지 수용과 보상 등에 관한 지자체와의 이견을 비롯해서 넘어야 할 산이 높은데요. 어제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국토부 장관이 오늘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오는 20일에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관건은 속도고 변수는 서울시로 보입니다. 앞서 대변인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할까요? 네, 제가 그 뉴욕에 갔을 때 네. 그 어떤 한 시민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뉴욕 중앙에 있는 센트럴 파크가 네. 만약 없었다면
그만한 정도의 넓이의 정신병원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센트럴파크가 뉴욕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또 몸의 건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린벨트 보존에 대해서 당연히 뭐 우리 국민들 다 뭐 찬성을 하지요. 정말 서울 시민들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건데 그런데 어떤 그 환경적 가치가 훼손된 그린벨트라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오세훈 시장 오늘도 국회에 오셔서 굉장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21년 재보궐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2030년까지 50만 호 공약하셨고요. 매해 8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은 그 평균 인허가 기준으로 44,000호, 그러니까 절반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또 항상 그 전임 시장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정을 책임진 지 6년 차세요. 그래서 이제 전임 시장을 탓하시기에는 너무 세월도 오래 흘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그러니까는 작년 이제 97 주택 공급 대책의 그걸 입법적으로 이제 법안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는 도시정비법, 그게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속도를 내게 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랑 주택법, 또 공동주택 특별법 이런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 목리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동산 문제만 그 강조하실 게 아니라 그런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아까 이 대변인께서 그 그러니까 부동산에 불이 붙었는데 소방차 출동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동이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수십 대 지금 소방차가 달려오고 있어서 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선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의 협조가 필수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그 지금 대출 규제를 풀어라라고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많이 비판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출 왜 이렇게 풀었냐고 또 막 비판 논평을 내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을 그 주담대 총량 규제에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방안이나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제 1.5%에서 3%로 늘려서 조금 그 대출과 관련해서 숨통을 조금 틔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출 규제 완화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네.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맨 처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착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몇 년인지 아세요? 평균 17년입니다. 구역 지정하고 조합원 구성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착공이 17년이니까 굉장히 많은 길이 걸리는데 만약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때 389곳 구역을 해제하지 않았으면요. 이미 지금쯤은 착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요. 역대 이제 민주당 정권 중에서 부동산 문제가 없는 제1호 정부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이제 해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43만 호 공급 계획을 처음에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해제하면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6년 차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17년 걸리는 거니까 지금 6년 만에 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목표가 뭡니까? 2031년까지 정비사업 30만 호 착공 로드별 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도라면요. 10년 만에 착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같으면 평균 17년 걸리던 것을 그걸 뒤늦게 오세훈 시장이 바로잡으면서 속도를 최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10년, 7년을 무려 단축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공급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시장보다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6년 동안 뭐 하셨나 이렇게 말을 하시면 지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서울시와 협의 패시한 거 이건 대단히 잘못됐죠. 왜냐하면 서울시와 협의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 이제 계획부터 해가지고요. 교통이나 학교,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그다음에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조정한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정부가 밝힐 때 좀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를 추진할 건데 그중에 7만 3천 호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관계기관에서 서울시예요. 자, 10만 호를 추진할 건데 7만 3천 호는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추가 발표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서울시와 협의하고 나서 추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추가 발표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거 하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협의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공급도 먼저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고 서울시와 협의가 먼저 하고 나서 협의 결과를 발표했으면 시장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았을 것인데 자꾸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시장에 이제 불안해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는요. 그린벨트 법이 따로 있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인데 그 법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이게 처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녹지를 만드는 것은 남는 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는 땅을 만들어서 도시의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애당초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남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밀고 아파트 올리면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원래 의도적으로 남긴 땅을 개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법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굉장히 잘 지키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도시의 면모에 걸맞는 아주 좋은 우리의 장점인 건데 스스로 이거를 포기하면서 무너뜨리면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있느냐, 격하시킬 이유가 있느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팩트 체크할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박원순 시장이 389곳에 이제 정비구역 해제했다. 그것이 이제 이 주택 부족의 시작점이라는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 정비구역 지정을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걸 그 의도에 의해서 해제된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조합원들이 이 내부 갈등이나 뭐 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제발 좀 해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해제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건 우리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서 된 것도 있었는데요. 또 거꾸로 서울시가 이거를 직권으로 해제했다가 나중에 이게 재판 가지고 뒤집어진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아주 일부분 소수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의총에서 공급대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좀 우려가 쏟아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논의가 집중됐던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정책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피하게 직장이나 생업 등을 이유로 거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요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이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지적이었는데 실제 어제 의총에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그런 추가 대책 같은 게 논의가 된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이번 대책에서 이제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비거주 중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비거주하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무지를 이전했다든지 또 이제 질병에 의해서 혹은 취약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외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예외는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수인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갭 투자, 그러니까 좀 투기성이 있는 그런 1주택 비거주인 경우들, 여기는 이제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 세제를 강화한 필요가 있었던 건데 또 굉장히 그런 의도가 전혀 투기의 의도가 없었던 그런 비거주 1주택은 당연히 좀 더 폭넓게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특히 한강벨트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지금 종부세의 기본 공제 기준점이 12억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실거주자는 14억으로 늘려주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9억으로 낮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원복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또 이제 장특공에서 예. 우리가 거주 그다음에 보유 이거를 각각 40%씩 했다가 이번에는 거주에 대해서만 80%를 하고 보유에 대해서는 장특공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이제 혜택을 이제 줄였는데 그것도 원복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네. 그런데 또 조세 정의를 위해서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1주택을 비거주랑 실거주로 나누어서 세제를 차등화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 큰 원칙을 허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반론도 있기도 했고 이번에 우리가 반도체 추가 세수로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로 추가 세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거 증세되는 거 이거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근데 예. 우리가 뭐 세수를 늘리려고 이번에 개편을 한 거는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조세 형평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기는 하지만 네. 또 세금 상황이 좋으니까 또 좀 크게 좀 방향을 선회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큰 원칙은 두면서 소위 이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할 수도 네. 있겠고 어쨌든 굉장히 좀 생각이 많고 복잡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민주당도.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가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은 교체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던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들의 대대적인 조직 정비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관행적으로 유임하는 대신에 당원 투표를 거쳐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대다수 당협위원장을 겸직 중인 현역 의원이 교체 대상이 된다면 이게 사실상 차기 총선에서 뭐 상당한 공천 배제 신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내부 분위기도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공천 배제 신호가 아니고요. 제대로 힘 있는 역량 있고 액티브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존에는 관례적으로 원래 당협위원장 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8월인데요. 이번 8월 말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만료된 날입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또 임기를 연장해주는 예. 그런 이제 관례를 계속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협인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당협위원 임기가 연장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머리 바짝 세우고 열심히 뛰죠. 당원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같이 내고요. 그다음에 SNS로 당원 메시지 활동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평가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 당협위원장 가니까 당력이 점차 저하되고 당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거나 또는 당원들을 모으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민주당과 우리가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예. 그때 제대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약한 정당이 되고 있다. 서서히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당을 어떻게 강한 정당, 액티브한 정당, 활동성이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느냐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에서 실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지하나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지 당협위원장들이 현역이든 원외 당협위원장이든 간에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당을 위해서 늘상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민주당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의원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무슨 사고 쳐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3선, 4선이에요. 이런 의원들이 저희 당에도 있지만 민주당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당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땡볕에 나와서 같이 싸우는데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의원은 언제 나타나냐? 4년 뒤 자기 선거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전체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예. 당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당성,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당성 평가를 해서 당협위원장 자격에 심사 주요 지수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됐다 말씀드립니다. 좀 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2년 뒤에 총선이 있는 거니까 총선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섰잖아요. 이게 어제 그 서버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된 바 있는데 최근 그 한 의원의 복당 이슈에 이번 재수사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첫째, 복당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왜 복당에 이게 이슈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이제 의원은 과거에 국민의힘에 속해 있을 때 해당 행위 한 전력 때문에 업무 방해를 한 전력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죠. 그러면서 예. 이제 당에서 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면 재판을 통해서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당에 징계돼서 수용한다는 의미를 의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사법적인 또 문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당원들 중에서 한동훈 의원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게 있는데 네. 그 건이 이제서야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버를 관리했던 우리 국민의힘에 있던 사무처 직원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었고요. 예. 또 이제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객관적인 증거를 파악해서 한동훈 의원 본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가족들이냐 아니냐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조직적으로 업무 방해 행위 즉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를 계속 험담하고 네.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죠. 당대표를 계속 지지하고 칭찬하는 그런 여론을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이 수사에 대한 결과는요. 사실 우리 국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 본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예. 그런 과정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한동훈 의원 복당은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그 당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당 얘기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인데 거기까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피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이제 지역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당원들의 투표에서 경선을 하기도 하는데 지역위원장 경선. 근데 현역 의원인 경우 그걸 밀쳐내고 지역위원장 다른 분을 시킨다는 거는 아직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 한동훈 그 의원과 관련해서 그 서버 압수수색을 이렇게 순순히 국민의힘이 그 허락을 해준 거는 어쨌든 이제 뭐 복당이나 추후 뭐 그 정치적인 그런 비중을 무게감을 높여가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약간 뭐 차도살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거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만약에 국민의힘 우리 당원들 명부를 들여다보겠다면 그럼 우리가 가서 다 같이 말렸을 겁니다. 막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수사 지금 착수한 형사적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부 세력이 공론장 여론을 왜곡했다는 그 혐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협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민주정당을 할 수 있느냐?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거부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 당권파 의원과 관련된 일이었더라도 순순히 압수수색을 허락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 게 맞겠죠. 당권파, 비당권파 관계가 없이 이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정당으로서 그 기본을 지키는 그런 정당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정당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뭐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선호도가 반영되는 그런 이슈라는 점에서 당원 투표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에도 많은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판세나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또 여론조사가 이야기해 주듯이 이제 김민석 후보의 호남에서 우위,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뭐 박빙 내지는 뭐 정청래 후보의 다소 우위 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여론조사 물론 민주당과 무당층이지만 그게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이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리얼미터, KSOI, 그다음에 MBS, 그다음에 오늘 갤럽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출범한 지 1년 남짓한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보호 심리로 작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혹은 이제 그게 이제 또 민심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있어서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제일 이제 큰 이제 관심사항이죠. 네. 이번 주말에 있을 걸 좀 예상을 하면요. 예. 호남에서는 저는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전북에서는 이원택 지사가 친청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선거가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직이 살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가동한다면 정청래 후보가 좀 이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남, 전남, 광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호남 반도체 선물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하는 사람은 또 김민석 후보를 찍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빙의 서로 결집해서 박빙의 승부가 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수도권인데 서울에서는 지금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모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공정이라는 업체인데 거기서는 서울에서만 따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9.8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이 그만큼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한 당원이라 하더라도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이 생기면요,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청래 후보가 낫겠다라고 서울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는요, 지금 누가 있죠? 추미애 도지사가 있습니다. 네. 추미애 도지사가 또 열심히 지금 정진 후보를 또 지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는 비슷한 승부 나올 것 같고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것 같아요. 그 남은 포인트는 뭐냐? 일반 여론조사 30%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 전망이 또 맞을지도 저희가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